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 진행할 정주영이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설명에 오셨던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약간 내용상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회의 주제는 고등학교 선택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세부적으로 뭐 어떤 학교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 일단 큰 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마련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선택을 네, 영상 촬영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첫 학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일반고일 때랑 뭐 특목 자사일 때랑 이제 성적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일단 이제 전공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특이한 전공 케이스인데 이것도 사실 나름대로 저 스스로도 제 진로를 설계를 하고 뭔가 컨설팅을 이제 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루트로 좀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현재 지금 이루리학원에서 컨설팅 이제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오늘 이제 주요한 얘기들을 좀 다뤄보고 그 자료에 보시면은 그 설문지가 있으실 거예요.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면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거기다가 전화번호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개별 상담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입시 변화가 지금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요약본과 고교 선택을 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거는 등급 구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9등급제일 때는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상위 4%였는데 지금은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상위 10%예요. 그러면 거의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2등급을 받던 모든 아이들이 거의 사실상 1등급 처리가 됐기 때문에 최상위권 변별이 가능하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등급 구간의 이제 격차가 조금 달라지면서 그러면 조금 더 학생부에서 진로 설계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이런저런 다른 평가 요소를 좀 차별화해야 되냐 많이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5등급제 이후에 학군지 순위도 좀 되게 많은 변동이 생겼어요. 일단 부동의 1등은 강남구에 있는 학교들, 그다음 서울을 중심으로 보자면 양천구가 있고 그다음이 강동구 그리고 서초구 이렇게 이제 상위권 순위가 이제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유입이다 보니까 실제로 강남구 중심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가는 성향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원래도 사실은 내신이 치열했던 구조인데 이제 학생부 관리의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메리트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학생부를 관리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8가지의 항목이 주요한 학생부 기록에 들어가는 사항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출결,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이렇게 지금 제가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학생부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적 학적 사항은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특이 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출결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출결이 사실 코로나 전후로 그 평가 기준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질병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도 그걸 굉장히 치명타로 줬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는 사실은 질병 관련된 결석, 조퇴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을 사실상 거의 안 주기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출결을 보통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화를 하기 때문에 미인정, 쉽게 말해서 무단이 아닌 이상은 감점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 처리를 가능하면 최대한 처리를 해서 무단, 즉 사유가 없이 학교에 출결에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단 같은 경우는 점수 감점이 생깁니다. 교과든 종합이든 생기는 건데 교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인정이 3번 이상이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학교마다 산출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건 한 번까지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2번, 3번이 누적되면 그거를 감점 처리하기 때문에 성실성 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3년간의 출결 관리는 기본값으로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한참 고3 대입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학생부를 검토를 하는데 올해 제 체감상 굉장히 질병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서류 자체가. 근데 질병을 정량해서 감점을 시키지는 않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숫자 자체의 학생부 기록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출결 이슈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너 어떤 건강상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없느냐, 이 부분을 물어볼 가능성이 1차인데, 만약에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출결 옆에 사실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때문에 이 질병 처리를 해서 학교를 못 나오거나 지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록이 없는데 1학년 때 막 질병 조퇴가 10개 있고 뭐 2학년 때 뭐 질병 결석이 5번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정말 질병 맞냐? 라는 부분을 또 질문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건강상의 문제가 해당 전공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학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고 중요한 부분이 이 5번, 6번 항목이에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하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의 경쟁력 때문에 사실은 강남권 유입이 굉장히 세진 것도 맞거든요. 일단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쉽게 말하면 비교과라고 부르는 항목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성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넣거든요. 근데 자율활동은 학교 안에서 공통으로 참여했던 행사나 강연, 교육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요. 뭐 멘토링이라든지 학급 임원을 했던 거 이런 것들 전체적인 걸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마다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 학생부를 이제 진단을 할 때 제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활동 중에 하나가 동아리거든요. 아, 얘가 뭘 들어갔구나. 그러면 동아리 활동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에 학교 생활을 혹은 학년 시작을 어떤 진로에 맞춰서 시작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진로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선택지가. 그러면 처음에 1학년 시작하자마자 경제경영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봐도 얘는 상경계열 혹은 인문계열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이제 설정을 한 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컴퓨터 공학 관련된 탐구를 하는 실험 동아리가 있었다. 이런 데는 당연히 이공계열을 진학을 하겠구나라는 정말 직접적으로 진로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을 하는 게 동아리예요. 근데 문제는 동아리를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3월달 둘째 주에 에서 셋째 주 정도가 되면 동아리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여기 지원할게요 라고 그 학생들이 동아리 지원 면접 신청을 해요. 근데 면접에서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진학에 유리한 동아리다. 그러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질 위험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던 데를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어요. 그럼 애들이 당황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과 전혀 딴판인 동아리를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요. 나름대로 논리나 근거가 베이스가 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에이씨 안 되겠다. 그냥 나 어차피 안 된 김에 그냥 취미생활이나 하자. 이런 친구들이 간혹 생겨요. 예를 들면 남학생들은 가장 제가 봤을 때 위험한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원래는 저 이공계열 갈랐는데 못 가서 저 축구부 들어갔어요. 이런 친구도 진짜 실제로 있어요. 이제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안 되니까 저 그냥 밴드부 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정말 그 전공을 할 생각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설명력 있는 근거를 한 통으로 한 영역을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만약에 의도했던 데를 딱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진로를 뒷받침하거나 학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 세특, 이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의 진로 관련된 활동들을 밀집해서 이제 넣게 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 이 각 영역마다 서술을 할 수 있는 분량이 좀 다르거든요. 자율하고 동아리는 500자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진로 활동은 700자를 쓸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진로 관련된 뒷받침 근거를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진로 활동하고 자율활동의 칸을 작성하시는 권한을 담임 선생님이 일단은 둘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에 쓰려고 했던 그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분량이 넘쳐요. 그러면 선생님이 진로활동으로 넘겨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진로활동에 써야 될 활동인데 자율활동에 넘겨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다만 굳이 불필요한 정보만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기록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에서 1학년 때 가장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학교 생활에서 뚜렷이 저 진로 목적의식 없고요. 저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그냥 따라갈 거고요. 뭐 이렇게 대외 활동하는 것도 별로 관심 없고 뭐 어떤 직책 맡는 것도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딱히 써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음, 이런 교육 이수 내용만 형식적으로 쓰셔서 이 아이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냥 분량만 채워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뚜렷한 역할이 있지 않는 기록을 걸러낼 수 있는 선에서는 학교 생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과는 이렇게 3개 항목이고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대입에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는 학교를 정상적으로만 다녔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이수했으면 교과 전형에서 설령 봉사 점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가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로 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생기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결국 핵심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 고교학점제 전후로 제일 많이 학생부가 변화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단 세트 기록,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분량 자체가 대략 1.5배에서 2배 정도 늘 거예요. 이유는 그 전까지는 한 과목을 1년 단위로 선생님들이 세특을 총 500자를 쓰실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기별로 선생님들이 구분을 해서 각각 쓰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이수한 내용을 500자 쓸 수 있고 2학기 때 이수한 내용도 500자를 쓸 수 있으니까 한 과목에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분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알차게 채워줄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수행평가나 탐구가 활성화돼 있냐가 중요해진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그런 활동이 많은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난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 주의할 점이 성적이 안 되는데 이 기록만 채우려고 애쓰는 친구들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결국은 1차적으로는 학업 역량, 즉 교과 성적이 먼저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세특을 쓰고 그 다음이 창체와 행발로 그거를 더 보조하는 형식으로 가는 구조지 이게 1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세특 창체를 잘 썼으니까 상향이 가능하지는 없는 플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부분이고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그 지표의 그 기록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이따가 성적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1년간의 이 아이의 생활에 대한 총평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공동체 의식이 어땠고 협력을 어떻게 했고 책임감을 어떻게 발휘했고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보통 많이 인성 요소로 많이 써주시는데 요새는 또 트렌드가 어떠냐면 이 부분이 인성 중심으로만 쓰이면 사실은 다 인성 좋거든요. 학생부 종합을 쓰는 애들은 다 책임감 뛰어나고 막 모든 것에 배려심이 넘치고 다 협력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유의미한 기록이라고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요소가 많이 추가되기 시작하냐면 학업이나 진로 목적 의식을 부연해 주시는 경향이 많이 늘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얘가 1년 동안 봤더니 진로 방향이 뭐 스포츠 마케팅 쪽에 되게 관심이 뛰어난 아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부연해 주시는데 가장 베스트는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게 좋아요. 즉 어떤 선생님들은 얘 총평이니까 이 앞에 있는 정보를 정말 종합적으로 서술을 해줘야겠다 하니까 일부 중복된 기술을 해주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새로운 정보가 많을수록 평가 요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서류상 앞에 있는 기록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장점이나 혹은 개별적인 경험담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세한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사실 많이들 이렇게 한 애들이 합격했대라는 그 전에 선배들의 사례를 자꾸 수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그런 어떤 탐구를 해서 합격했대를 정답으로 삼으면 어차피 학종은 통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대학의 입장에서도 수천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생부를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또 이거야? 하고 주제가 지겨운 주제들도 되게 많아요. 그전에는 이색적이고 되게 참신하고 심층적이었다고 느껴지는 주제가 지금 또 재탕을 거치면서 의미가 없는 기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학생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창의성을 좀 부각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시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정시에서도 지금 학생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경향이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서울대와 연세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놨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를 크게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선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은 수능 점수가 60, 교과가 40이 들어가요. 근데 일반 선발은 수능이 80에 교과가 2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을 좀 더 잘 받을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지역균형 선발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수능의 영향력은 높고 내신의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특목 자사 학생들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발에 어찌됐건 20%든 40%든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완전히 포기를 했을 때는 정시에도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다만 연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했을 때 총 1000점 중에 교과가 50점밖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기본 점수가 40점이라서 실질적으로는 10점을 가지고 만점부터 감점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실질 반영 비율은 약
1%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도 내신의 반영 비중이 큰 학교와 적은 학교가 나뉠 수는 있다. 다만 이걸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내가 이 학교만 생각해야지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내신 관리를 최대한 잘 해놓고 나중에 현실 조건에 맞춰서 어떤 학교는 배제 이렇게 가야 되는 구조라는 것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지금 제도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조건은 일단 어떤 단체 대규모형 강의를 하지는 않고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상담실장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 학생들의 성향이나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 사이에 혹은 그 이후에 컨설팅이라는 영역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재원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뭐 비용 발생 없이도 개별적인 컨설팅이 1차적으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유료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취도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제공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수업을 구성을 하는 반 클래스 자체가 6명을 최대 정원으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고 사실상 수업이 개별화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별 맞춤형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로드맵으로 이제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1년간 그리고 이거는 2학년, 3학년도 같은 형태로 적용되는 이제 흐름이라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일단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3월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대비하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정말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대입을 생각하려면 입학 전 최소 1, 2월부터 관리가 시작이 되어야 해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1, 2월이면 진학할 고등학교가 사실 결정이 거의 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색 활동이 있는지를 쭉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 아이의 진로 설계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우선순위로 두고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가이드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나 뭐 아니면은 학교 알림이 이런 데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괜찮고 뭐 이제 그런 세부적인 거는 알 수 없다 그러면 개별 상담을 통해서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월 달에는 이제 어떤 학교에서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동아리 활동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동아리를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이제 지원과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리 활동이 뭐가 개설되어 있는지는 보통 학교에서 다 공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리스트를 쭉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관심 진로가 이쪽이니까 그럼 이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몇 가지를 뽑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능하면 뭐 주변에 지인이든 아는 선생님들을 통해서든 추천을 받아서 후보가 되는 동아리 중에 어디를 들어가는 게 가장 메리트가 큰지를 또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후보를 정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접을 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순위 동아리 하나만 가지고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1순위, 안 되면 2순위, 안 되면 3순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동아리 후보를 미리 뽑아놓고 다 면접을 보러 갔다 오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합격하고 안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 됐는데 뒤늦게 엉뚱한 데를 들어가면 정말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해주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동아리가 소문을 듣자 하니 이 동아리는 면접도 되게 빡세다고 얘기하고 이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입학하기 전에 각각의 동아리에 대한 면접 대비도 사실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라는 거 사실 뭐 엄청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뻔해요. 대부분이 질문할 거는 지원 동기거든요. 지원 동기, 우리 동아리에서 뭘 하고 싶으냐, 너의 꿈이 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거냐,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본을 좀 만들어 놓고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놓는데 동아리 면접을 준비해봐 라고 저도 이제 시키면 아이들이 이제 한번 지원 동기 얘기해볼래? 그러면 다 상투적인 얘기를 해요. 너무 뻔한 얘기, 너무 고전 레퍼토리, 누구나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답변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자기가 이 동아리를 왜 들어오고 싶으냐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얘기하거나 혹은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해 준다든지 내가 해보고 싶은 뭐 실험이나 탐구의 주제 같은 거를 예시로 던져본다든지 혹은 자신의 성향을 드러낸다든지 개별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채워야 되는 거지 준비를 했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답변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입학 전에 할 수 있는 게 보통은 독서 활동을 입학 전에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사실 옛날 학생부 거의 한 6, 7년 전까지는 학생부에서 평가를 할 때 독서 활동 상황학과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대입에 평가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걸 왜 폐지를 했었냐면 독서 활동 상황에다가 도서명과 저자명을 다 쓸 수 있었다 보니까 그 양으로 승부를 하는 애들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독서 활동 상황이 세특에서 평가로 반영되던 시점까지만 해도 저도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량을 3년간 4, 50권을 채우게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애들이 다 읽었을 리도 없고 읽었다 하더라도 면접을 준비할 자신이 없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항목을 아예 폐지를 했는데 그렇다고 독서의 중요성이 낮아진 게 아니라 기형적으로 늘리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이 책을 왜 읽었는지 그래서 뭐가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만 하면 돼가 됐고 그 부분을 세특에서 교과 수행평가로 접목하는 사례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정 독서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자유 독서를 해. 그리고 그거를 교과 내용과 접목해서 보고서나 서평이나 독후감을 써서 내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목별로 그 교과 내용과 연계되면서 내 진로와도 연관 지을 수 있는 책을 미리 쌓아놓으면 실제로 바로 당장 학기 초부터 독후감 수행평가가 시작될 건데 그 부분에서 시간을 먼저 벌 수가 있는 거죠. 학기 전에 한 독후감인데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미리 해놓은 거라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중학교 때 읽었던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독후감도 재활용해도 돼요? 또 있는데 가능은 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쓰인 기록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라 문제는 없는데 중학생 수준에서도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등학교 때 재활용하는 경우라면 그 퀄리티에 의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책 읽어서 내라는 숙제 때문에 땜빵한 거 아니야? 라는 수준의 책 말고 정말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읽을 법하다. 정말 네가 이걸 왜 읽었는지 알겠다. 지적 호기심이 어떤 분야에 있는지 알겠다. 라는 평가가 가능한 책을 골라야 하고 그걸 느끼게 하려면 사실 가능하면 제목만 보고도 그 추정이 가능한 책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제목을 보면 너무 두루뭉술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야? 뭐 교양책이야? 근데 알고 보니 진로책인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모든 책을 다 검색해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세특에 쓰여있는 책명으로 알 수 없으면 그 책을 읽고 얘가 뭘 했는지에 대한 뒤에 부연된 정보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책을 읽었어도 그다지 의미 있게 평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의 제목 혹은 질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입학 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로 관련된 거는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열심히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수행평가는 학기 초부터 계속 상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애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왜 하필이면 수행평가는 시험 기간에 몰리는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사실 진짜 심한 경우는 시험 일주일 전까지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고통 속에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수행평가가 그때 임박해서 하는 거를 어떻게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학업적인 부분이 1순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줘가면서까지 수행평가에 집착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역량을 구분해서 학생부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지필 따로 수행 따로의 점수를 나눠서 생활기록부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행평가는 다만점인데 지필평가가 엉망이야? 그걸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시간을 쏟느라 내신 대비를 못했다 이러면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금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적으면 이제 보통 평균이 40%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수행평가를 50%에 맞추려고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수행 50%는 만점인데 지필에서 50%가 성취도가 너무 저조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변별이 깎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또 애들이 어수선해지는 게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때는 2학년 선택 과목만 조사를 시키는데 과거에도 선택 과목 조사는 어려웠는데 고교학점제 들어오고서 훨씬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에서 물화생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공대를 가야 돼. 그럼 우선순위 당연히 물리인 건 맞았어요. 근데 사실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물리와 관련된 다른 형태의 탐구를 뒷받침하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공대를. 근데 지금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일단 전공 분야에서 필수 이수 과목, 권장 이수 과목이라는 거를 각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 방향이나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과목은 절대 피하지 말고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은 1차 조사라는 걸 먼저 하고 아이들의 어떤 동향을 살핀 다음에 폐강할 거 처리하고 최종 2차 조사를 해요. 근데 2차 조사를 하고 나서 뒤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바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2차 조사에서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기말고사 직후에서 여름방학 사이에 고민할 시간을 주시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여름방학 전에 다 끝을 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고민을 해요. 공대는 가고 싶은데 물화생지 중에 물리가 제일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일단 냉정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전공을 조금 다르게 대체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만약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물화생지가 우리 학교에 개설이 다 되어 있는 걸 분명히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너는 왜 굳이 물리, 화학 빼고 생명, 지구과학만 했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대학이 보기에는 이 두 과목을 뺀 의도를 추정하게 돼요. 결국은 자신 없어서 도망간 거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를 지원을 할 때는 상당히 불리해지는 구조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학기의 학생부를 마감해서 일단 1학기 세특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세특을 하나하나 이제 다 작성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줘요. 자, 네 학생부인데 여기서 수정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경우는 너무 다행이고 안 보여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보여주시면 거기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빼고 이런 걸 수정하고 싶어요 라는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생님들 각자의 개별적인 재량 권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안 돼, 나는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안 해주신다고 막 이제 부모님들께서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애 지금 이쪽 가야 되는데 이거 학생부 너무 불만이에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하시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일단 수행평가 주어지는 과정 자체에 충실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특은 수정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그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보고서 작성 같은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지는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애들이 막 2주, 3주, 뭐 한 달, 2달 이렇게 막 목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를 아무리 퀄리티 있게 써도 생활기록부에 쓰이는 문장은 기껏해야 3-4문장이에요. 근데 3-4문장 잘 쓰려고 나머지 것들을 다 뒷전으로 밀어서 타격이 오면 이거 하나 가지고는 대학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선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선에서 소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 자, 2학기로 넘어가면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는데 동아리는 1학기 때 시작이 되면 1년간 지속이 되고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 끝나면 1학년은 저 동아리 하나로 끝나는 거고 2학년은 2학년 때 끝나고 3학년은 3학년 때 끝나요. 근데 1, 2학년 때는 보통 그 동아리를 계속 운영을 시키지만 3학년이 되고 나면 원래 들어가 있던 동아리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3학년은 3학년끼리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창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좋게 보면 3학년들이 진로의 목적의식에 맞게 동아리를 얼마든지 세특을 표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3학년 때는 사실상 뭔가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1, 2학년 때 동아리에서 활동 다양한 거 실험, 토론, 보고서 작성, 뭐 포스터 제작, 카드뉴스 제작, 홍보 부스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수행을 해주고 3학년은 마무리하는 형태로 좀 학습에 더 강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때도 이제 임원 선출 같은 거, 교과부장 같은 걸 하는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리더십 활동을 꼭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리더십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반장, 부반장, 그리고 학생회장, 부회장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 활동 같은 경우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면 높은 대학을 갈 때 무조건 학생회 활동을 해야 되냐 이건데 그 정답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리더십을 하면 좋은 건 맞지만 그걸 했다고 무조건 상위권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낮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리더십이 없어도 돼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애들 성향에 따라서는 저는 막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협력하는 거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너 왜 리더십 안 했어? 이렇게는 안 해요. 다만 대학이 원하는 리더십이라는 건 꼭
남들 앞에 나서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든 자기의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어떤 역할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했다는 그 명분만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중간고사 있을 거고 수행평가 쭉쭉 지속되고 기말고사 보고 이제 2학기도 마무리가 되는데 2학기 말 같은 경우는 가장 바빠요. 물론 1학기 때 세특을 어느 정도 완성은 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최종적으로 1년간 했던 그 생활기록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수정할 거 있는지 봐를 전부 다 얘기하시는 시점이 이 기말고사 전후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기말고사 직후부터 체크를 시키시는데 이게 기말고사 끝나고부터면 사실상 12월 중순에서 거의 2월 말까지를 수정 기간으로 잡으실 거예요. 근데 2월 말에 공식적으로 마감은 하지만 선생님들은 2월 말까지 수정을 받아주시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2월 초 정도면 거의 사실상 마감을 치려고 하세요. 그 이유는 더 이상 못 받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나 방학 동안 교육 연수 나가야 돼서 못 해주니까 방학 되기 전에 하는 게 사실상 끝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선생님들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1년이 끝났어요. 새로운 학기가 들어가서 2학년 3월이 됐어요. 그러면 3월에 최종본 학생부를 봤는데 뭐야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 나 그때는 몰랐는데 확인 안 해서 몰랐는데 이 활동 세특 너무 별론데? 했어요. 수정해주세요 해도 법적으로 그게 불가해요. 그래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건 그 당해 연도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타 수정 같은 것들은 가능은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다지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따라서 당해 연도 안에 반드시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코스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어떤 학교를 가든 간에 고정값이기 때문에 이 패턴 안에서 우리 학교는 어느 시기에 뭐가 좀 더 몰린다에 대한 이제 유동적인 차이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진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로 목적의식에 따라서도 학교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학계열 진학이거든요. 의학계열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과학고를 갔을 때는 의학계열을 가는데 페널티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쪽은 지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공계열을 가는 친구들도 외고 국제고를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외고에서도 이제 문이과 통합이니까 이제 그런 융합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깔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안정화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은 외국어 특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이공계의 경쟁력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국제고는 그렇다고 무조건 문과 성향을 가진 아이들만 가 있지는 않거든요. 국제 분야 안에서도 국제과학기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인문사회 계열 탐구 중심의 프로그램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과 기반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을 진학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사고를 쓸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비중 자체가 이공계 중심인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수학이 약한데 수학이 남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구조가 돼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 제일 고민이 되는 건 사실 진로 미정이거든요. 확실하지 않아요. 혹은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로가 미정이면 선생님들도 생활기록부에다가 어떻게 쓰시냐면 탐색 중임 이렇게 쓰세요. 진로 탐색 중임. 근데 1학년 때야 그럴 수 있어요. 사실 1학년 중에는 뭐 탐색할 수 있으니까. 근데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갔는데도 계속 진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학생부 전형을 쓰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생깁니다. 학생부 종합은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면접의 영향이 생각보다 요새 많이 커지고 있어요. 면접 비중이 이렇게 있는 학교들은 뭐 40%, 60%까지도 면접 비중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면접을 갔을 때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로 설정을 어찌됐건 해주는 게 좋은데 적어도 가장 안전하게 가려면 입학 전에 탐색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입학 전에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1학년 안에는 진로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학년 중에는 괜찮고 심지어는 2학년으로 넘어갈 때 진로가 바뀌어도 되거든요. 근데 2학년 말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 진로가 바뀌는 건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생기냐면 외고에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1학년, 2학년 때 상경계열을 가겠대요. 뭐 행정학이나 심리학이나 행정학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막 학생부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학이나 정치외교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는 상경계열에 비해서 일단은 모집 인원도 굉장히 적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과를 가기엔 성적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경 계열을 가자니 수학이 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저런 약점이 생기니까 아유 학교급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외고니까 어문 계열 쓰자. 그래서 3학년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스님들께서 야 어문 계열로 진로 빨리 바꿔서 생활기록부 바꿔야 돼.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1, 2학년 때는 상경, 행정 이쪽으로 막 채우던 애가 갑자기 급 어문 계열을 썼어요. 그건 대부분이 외고 전형적인 케이스거든,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얘가 일단 외고겠구나. 이수에 따라서도 당연히 티가 나지만 외고의 성적이 애매한 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맞지 않아서 아예 걸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즉 진로를 만만해 보인다고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일관성이 있든 심층적이든 뭔가의 하나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가능한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100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교과에 면접이 있거나 서류 평가가 들어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과 비슷한 원리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진로를 바꿔도 상관이 없지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 때는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하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진로가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가 1학년 학생부에 엄청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귀결시켜주는 게 좋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확고하지 않아요. 여전히 뭔가 내가 자신 있거나 추진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는 자유전공학부 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유전공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유전공이라는 제도가 많이 추진이 됐는데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과 쪽으로 많이 선발이 쏠려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과 중에서도 의대 약대 생각하던 아이들이 성적이 안 되니까 이제 의대 약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 뒤에 내려오는 순서대로 내려오려면 자유전공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성숙이나 심화의 과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진로를 왜 바꿨는지에 대한 변화 혹은 변화의 배경과 맥락을 개연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많이들 사실 강남권으로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가장 핵심 이유는 의대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의대를 진학하는 고등학교 순위를 봤을 때 1순위는 상상고, 그리고 그 다음이 휘문고, 경신고, 세화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의대 배출을 했던 학교는 그것에 어떤 초점이 맞추어진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서 정말로 의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순위에 해당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근데 자칫 만약에 나 의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갔어요. 뭐 예를 들어 상상고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내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 막 그래서 막 생각한 것보다 너무 털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 의대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과로 돌리는 건 어때요?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내가 돌리려고 하는 진로에 맞는 베이스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결정적으로 1학년 땐 그래서 저는 의학 계열 진로를 명시하는 걸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1학년 때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았어도 2학년, 3학년 때 정말 성적 상황으로 봐도 어떤 진로 목적 의식으로 봐도 확고하다. 이쪽으로 밀어붙일만 하다. 이런 조건이면 그때 오픈을 해도 늦지 않은데 1학년 때 의대 갈 거예요. 저 약대 갈 거예요.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1학년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2학년 1학기 때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탐구 선택자 수가 나뉘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결국은 못 가요. 그러면 1학년을 학생부를 전부 다 그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2학년 때 성적이 안 돼서 타협했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너를 뽑아도 너는 대학을 또 이탈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부터 걸러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등록금 순위가 보면은 이제 전체 대학의 평균 등록금의 1순위는 지금 연대, 고대 순이고 의대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은 고대, 경희대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좀 등록금이 의대 쪽은 많이 좀 높아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세계 의과대학 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학들의 어떤 위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일단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참고 삼아 이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로 짚었던 건 학교 선택의 기준은 일단 진로 방향성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가 좋대, 애들을 잘 보낸대 이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가서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 가면 저는 환경에 되게 이렇게 좀 취약해서 좀 공부를 잘하는 애들 사이에 껴있으면 공부를 하고요. 공부 안 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 빡센 데를 가면 공부하겠거니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서 자극될 것 같아서 존경심으로 갔다가 완전 털리고 완전 포기 상태로 내려오는 애들이 생겨요. 근데 사실 고교점제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금 자퇴율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학년 1학기를 딱 처음 이제 마쳤는데 뭐 전체 평균이 1.0이어야지 뭐 의대를 간대. 뭐 1.2는 나와야 된대. 근데 난 이미 2, 3등급 막 나왔어. 그래서 어차피 나는 스카이도 못 가고 나는 그 이하로 갈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이걸 더 올려봤자 얼마나 가겠어. 이러니까 애들이 극단적으로 1학년 1학기에 지금 자퇴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고 환상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기준으로 두고 있는 대학을 목표로 이제 그 학교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고요. 합격 실적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사례일 뿐이고 그 학교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특정 학교를 배출한 그 사례가 많다. 그러면 이런 건 좋아요. 우리 학교의 선배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이 학교를 갔어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하기에는 유리한 패턴이 생기기는 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걸 가지고도 제가 아까 전에 정답을 따라가면 답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걸 또 응용을 해야 되는 구조라 그게 무조건 중요한 결정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순위를 아이들이 이제 매기는 것들이나 이제 평가 내용을 좀 서열화했을 때 이제 학교들도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참고로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등급제일 때는 의대를 갈 거야. 그러면 무조건 지금 일단 전과목 1등급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를 가려고 한다 그럼 적어도 1.2등급, 인서울은 1.8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이미 1학년 1학기를 거쳐온 입장에서는 애들 성적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저도 첫 학기 이제 그 성적이 나왔으니까 애들 이제 제가 관리하는 아이들의 성적을 딱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5, 1등급이 없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겠거니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지금 5등급제일 때 1.8이 결국 환산해보면 인서울 3.0과 비슷한 그 평가를 받는다는 구조거든요. 즉 아직은 5등급제 처음 시행을 했던 고1의 아이들이 대입을 거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등급이 9등급제 기준일 때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느냐를 계속 비교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등급이 9등급제로 3.0이 넘어가? 그럼 지금 일단 인서울이 안 되네? 이런 상황을 먼저 진단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학생부 종합을 먼저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와 권장 과목, 위계에 따른 교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균형 있는 관리라 함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들로 이제 이수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나는 국수, 영, 사과하는 다 관리해. 근데 기가 정보는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는 버거워서 못해.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서는 타격이 갑니다. 물론 사실 상대적으로 약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과목은 다 1등급이 나왔는데 뭐 기가만 3등급 나오고 이렇게 해서 편차가 너무 심하면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했어? 그것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즉 내가 핵심이 되는 그 과목을 잘 성취했어도 기타 과목을 못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학생을 선발을 하는 기준은 누가 더 우수하느냐로는 변별이 사실 지금은 이제 쉽지 않아요.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깎일 만한 거리를 만들었느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에 흠을 남기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국영수 중심으로만 공부를 했거나 기본적인 개념과 암기 중심의 학습에 머물러 있으면 어딜 가도 쉽지 않은 구조고요. 대입 시스템 자체가. 일단 그 특목 자사고를 갔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물론 당연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생각은 하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고 국제고를 가면 여러 가지 대회나 국제 이슈 탐구 활동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활동에 정말 잘 맞아 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고 가더라도 수학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고 국제고를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 국어 다 잘해요. 그래서 나도 잘했는데 남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다지 잘하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차별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과목이 수학교과이거나 과학교과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잘해야지 그 위에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고는 당연히 수학과학 중심으로 탐구를 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야 하고 자사고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도전과 능동성을 가진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멀티가 되게 좋고 뭐 활동을 많이 경험하는 걸 되게 즐기는 성향이고 여러 가지에 나는 되게 도전의식이 정말 높아요. 이런 친구들은 자사고를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등급제일 때 가장 큰 차이가 성적 반영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항목이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써 있으니까 주요하게 이제 2028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는 신규 항목들에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성취도가
들어간다. 이게 성취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숫자를 줬었어요. 근데 성취도라고 하면 원래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내가 95점이라서 성취도가 A예요. 저 87점이라서 B예요. 요거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A를 받은 애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90점을 받았다고 그게 좋은 점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A등급을 받은 애들이 전교생의 뭐 50%인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A등급을 받은 애들이 뭐 1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더 정밀하게 나타나는 거죠. 또 교과 이수 상황에 대해서도 보면은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과목을 의도적으로 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개설 유형, 성취 비율, 뭐 성취도별 분할 점수 이런 얘기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영역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총점만 들어갔어요. 원점수 몇 점이었는데 수행평가 영역에서 선생님이 시켰던 수행평가 항목이 뭐였는지까지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글쓰기 쪽엔 좀 취약하네. 얘는 좀 토론이나 이런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나 보다. 뭔가 개념 암기 이런 퀴즈 같은 것에 취약했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등급제일 때 실제 학생부 샘플을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일단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실 수학이어서 수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1등급이 나왔어요. 와 잘했네. 97점이야. 잘했네. 이렇게 돼요. 근데 평균 점수가 70.8이에요. 평균 대비 본인이 일단은 우수한 것도 맞고 근데 다른 과목들 대비 얼마나 우수한지를 과목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것을 통해서도 아이의 역량을 보게 되는데 즉 평균을 기준으로 아이들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넓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학교 내에서의 이 아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성취도가 A등급이다. 얘 90점 이상이니까 당연히 A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은 거고 수강자 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9등급제이던 5등급제이던 간에 사실 수강자 수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이니까 우리 학교 정원이 292명이면 모든 과목이 다 292명 이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학년 때는 사탐, 과탐 선택자 수가 갈라지죠. 그러면 어떤 과목은 57명밖에 응시를 안 했고 어떤 과목은 128명이 했고 어떤 과목은 200명이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57명을 응시했던 그 과목에선 1등급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아요, 대학도. 그러니까 얘가 등급이 떨어진 게 실력이 하락한 게 아니라 응시자 수 대비 상대적인 위치를 확보하기가 힘들었던 것 뿐이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떨어진 게 맞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너무 적어서 이 과목을 선택하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학종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 그대로를 평균에 산출을 해요. 따라서 57명이어서 3등급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짤없이 3등급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평가 원리가 좀 다르다는 거고요. 석차 등급이 1등급으로 상위 4%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소속돼 있는 학교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용이하고요. 내가 가진 97점 원점수 성취를 확인할 수 있고 재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즉 학교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교과목별로 아이들의 성취가 어떤 과목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험이 어려웠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확인하고 왔던 이제 고3 학생부였는데 이제 수학 성적이에요. 수학이 1학년, 2학년 때 얘는 9등급제인 건데 1학년, 2학년 때랑 3학년 때 다 똑같이 3등급이에요. 근데 3등급인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원점수가 다 70점대였거든요. 근데 3학년 때는 50점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등급이 안 바뀌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학교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좋을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학업 성취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특별히 소홀하지 않았다는 건 입증을 해야 되지만 치명타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등급제에선 뭐가 바뀌었냐? 이게 지금 이제 1학기 말 애들 성적표 나온 거를 제가 통지표를 그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원점수가 98점이에요. 공통수학 1학년 거. 그리고 과목 평균이 82.9점이고 성취도가 A래요. 근데 A등급을 받은 애들이 재학생의 35.2%라는 거예요. 그럼 A등급 받은 애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둘 중 하나겠죠? 시험이 진짜로 쉬웠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우수하거나 이렇겠죠? 그리고 수강자 수가 250명이고 얘는 1등급은 똑같지만 상위 10%예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안 입을 건데 크게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 고1은 문제가 지금 바로 윗학년은 마지막 9등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최대한 현역으로 가고 싶지만 안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또 수시 재수를 또 하러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9등급제 학생부와 5등급제 학생부 평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교 우위를 또 따져야 되는 상황이 복잡하게 생기는 구조인데 어찌됐건 똑같은 1등급이지만 9등급제일 때 1등급은 상위 4%인데 얘는 상위 10%밖에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보니까 점수 산출이 지필이 1회고사가 중간, 2회고사가 기말이에요. 두 개 합쳐서 반영 비율이 40%였고요. 수행평가가 60%가 들어갔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60점 만점 중 60점 만점을 성취를 했는데 지필평가는 40점 만점 중에 중간고사 환산과 기말고사 환산을 합쳤더니 38.14점을 받은 거예요. 즉 수행은 잘했는데 지필이 문제가 있었네, 조금 아쉽네 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야, 원점수 성취도 상대적인 위치도 다 좋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학업 성취 수준이나 나와 비슷한 성취를 받은 학생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에 용이하고 학교 급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정밀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원점수나 서차 등급을 어떤 근거로 받았느냐, 수행에서 받았냐, 지필에서 받았냐, 이 부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고 학생인 친구와 외고인 학생 똑같이 제가 지금 관리하는 학생의 성적표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수학을 똑같이 볼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영 비율이 40%였고 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반영 비율이 20%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수행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수행 관리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점수가 98점에 A등급 받았고 얘 91점에 A등급이에요. 근데 A등급을 성취한 애들이 일반고에서는 35.2%였고 여기서는 68.3%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학교의 아이들의 수학 성취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안에서도 본인의 완성도도 높은데, 사실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걱정하시는 게 중간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는 91점이 나왔는데 기말고사가 지금 얘 60점도 안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다행히 학생부에는 이걸 종합한 총점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 아이들에게는 이 두 부분의 관리가 하나만 삐끗해도 그 지필의 타격을 분명히 받는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성향과 기질의 문제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로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지금도 생각보다 어떤 학교를 가던 간에 저 자퇴할까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고민을 1학년 때 처음 시작하던 아이들은 2학년 때 진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퇴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여야 베스트냐면 1학년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1학년 말에 자퇴를 해야 그 다음에 4월에 검정고시를 보고 고2 나이에 그 수능을 한 번 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2 1학기까지 거쳤는데 고민을 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 때를 놓쳤어요. 그러면 2학년 때 애매하게 자퇴해버리면 애들은 붕 뜬 상태로 놀아요. 그러니까 나 그때부터 수능 준비할 건데 해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수능 때까지 다른 수험생들보다 길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잡으면 상관은 없는데 일단 자퇴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동경의 대상이 되는 학교를 갔어요. 지금도 저는 지난주에도 상담했던 전화 왔던 학부모가 제가 기껏 어떤 특정한 외고를 보내놨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성향상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못 버틸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야 되겠대요. 가야 공부를 할 것 같대요. 일반고 가면 공부 안 할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기껏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남학생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과 성향인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과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자퇴 혹은 일반고를 전학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전학 기록도 학생부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전학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의도가 있겠죠. 뭔가 정말로 어떤 가족이 통으로 이사를 해야 되거나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납득을 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근방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는 얘가 그 학교에서 못 버텼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 물론 진로 목적의식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추진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손실됐던 생활기록부가 있을 것이고 그것만큼 커버를 다른 친구들은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때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은 이미 1학년 1학기 때 학교 생활의 시스템이 다 정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학을 가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동아리도 이미 다 끝났고 선택이 끝났고 남는 데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애들끼리 친구 관계 다 형성돼 있는데 애매하게 끼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거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진짜 이 학교를 가서 내가 적응을 하고 마무리까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학교인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특목 자사를 갔을 때는 경쟁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도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난다긴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그냥 넘을 수 없는 산이야 라고 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위축되고 좌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아무 데도 못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성향이 있으면 저는 특목자사 가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도전의식이 커지는 성향이라면 해볼만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선행이 안 돼 있는데 겨울방학 때 빨리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사실은 이미 애들은 2학년 때 것까지의 선행이 대부분 끝나 있는 상태로 출발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아무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딱 그 현역 나이에 반학기 정도의 선행만 되어 있다. 이런 구조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주어지는 것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거는 꼭 일반고냐 자사 특목이냐를 구분할 문제는 아니고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끌어주시는 문화가 있고, 아니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지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따라서도 학교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남고, 여고, 공학의 문화적 특성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도 한번 걸러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조금 더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드릴 테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앞쪽이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컨설팅을 받는 항목, 그리고 뒤에는 실제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N수생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도 이제 필요하시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궁금하신 것들은 그 설문지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상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